자, 5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주택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 자, 주택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는 뭐죠? 수직선. 자,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는 수직선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세금, 공급이 고정되었을 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공급 곡선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은 변화가 없다. 항상 중요한 건 세금을 부과해도 시장에서의 가격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가격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조세가 증가 안 되니까 누가 다 세금 내야 되겠죠? 공급자.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자가 아닙니다. 공급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전부 부담한다는 것은 공급자에게 조세가 어떻게 돼? 100% 다 뭐한다? 귀차게 되겠죠. 자, 1번 수요자가 아니라 누구? 공급자. 자, 2번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 수요량, 공급량, 임대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 정답. 일반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히 아니라 저하시키죠.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에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은 다른 지역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니까 항상 감소 틀렸죠. 다른 지역의 소비량도 뭔다? 증가합니다.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뭐다?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임차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죠.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52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요, 장기적으로 임차인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임대는 손해를 보죠. 공급량은 반대의 형상 감소합니다. 맞는 질문.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인데, 자, 여러분이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 공공주택 공급은 조건이 있죠. 공공주택에서의 임대료,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시장 임대료. 자, 우선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60만 원이고 공공주택 임대료가 20만 원 이렇게 해서 싸게 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공공주택 임대료와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가 다른 것을 뭐라고 하죠? 다른 것을 이중가격.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주택은 생산자, 주택 보조 방식 중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임대료 차액 지금 40만 원인데 이 임대료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죠. 이 말은 결국은 주거비 차액만큼 주거 비용이 주택 임대료입니다. 주거비 주택 임대료에 대한 뭐가 있다? 보조 효과가 있다. 주택 임대료 주거비에 대한 보조 효과가 있다라는 거. 2번 맞고요. 3번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 상승률 우리는 뭐 5%인데 규제는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동을 저하시킬 수 있고
주택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죠. 만약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면은 초과 공급 발생, 여기 틀렸죠.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번 정답입니다. 54번 문제로 갑니다.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 바우처 제도는 또 뭐에 있죠? 우리 임대료 보조죠. 자, 임대료 보조 중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게 뭐가 있어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있죠. 뭐를 주는 거죠? 우리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뭐를 주는 거죠? 쿠폰, 교환권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바우처를,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짜리 바우처를 지급하면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를 납부하는데 바우처에다가 현금을 포함해서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납부를 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바우처를 받았으니까 이 바우처를 제시를 정부로부터 뭐를 받죠? 현금을 지급받는 이 구조가 주택 바우처 제도입니다. 1번 맞고 2번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이 보조금을 지급받기 전보다 임대주택 소비가 증감으로써 임대주택을 소비함으로써는 만족 효용을 이전보다 더 높게 만들기 때문에 주거 환경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위축시킬 우려가 있죠.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해라 저하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이동도 저하시킵니다. 틀린 지문은 4번. 장기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인데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이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이런 건 전부 뭐가 돼? 우리는 공공주택이라는 것. 자, 55번 문제로 갑니다.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 안정 정책을 설명한 것 중 우리가 틀린 것을 묻는 거죠.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국민임대주택은요, 공공주택이거든요.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공급하면은 저소득 임차인에게 뭐를? 주거비, 주택 임대료 보조 효과가 있다. 여기 몇 번? 1번 설명. 2번 주택 보조 방식은 크게 생산자 보조 방식과 수요자 보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장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면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아까 그림 그렸거든요. 그때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100% 귀속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임차 가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해당 주거 서비스가 정상제, 여러분 정상제면은 보조금 지급하면 실질 소득이 높아지는데 정상제면 소비도 증가하는데 거기에 소비가 맨 끝에 감소한다니까 틀렸어요. 정상제면 소비도 증가한다. 4번 정답. 주거급여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임대료 보조에 또 우리 주거급여법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새로 우리 생긴 법 중에 주거급여법 제2조 제1호에 보면요, 주거급여의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수급자에게 임차료, 그리고 우리는 유지수 선비라든지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5번 개념 맞습니다. 자, 56번 문제로 갑니다. 자, 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 수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밑줄. 클수록은요 탄력적입니다. 클수록은 뭐다? 탄력적.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뭐죠? 탄력적.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때 수요, 요게 바로 지금 균형인데, 임대주택 공급을 뭐 했다? 증가시키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비탄력적은 어떻게 돼요?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가격 변화에 민감한 탄력적은 가격이 어떻게, 탄력적은 적게 하락해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가격의 하락이 비탄력적보다 작아질 수 있다. 맞는 신호. 자, 2번. 여러분 2번과 4번은 원래 법 개정돼서 지금 7월 시행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바뀌었어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 10년이 아니라 8년입니다.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2번 정답. 희망주택은 공공주택입니다. 여러분 행복주택, 희망주택 다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가 보다 낮을 경우에는 요 임대료의 차액만큼 임대료 주거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3번 맞고,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아까 8년의 반입니다. 4년 이상, 4년의 동그라미,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 개념. 자,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이 감소하죠. 축소와 임대주택 질적 수준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57번 틀린 것. 임대료 보조 정책, 예를 들면 현금 보조해주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맞고,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은 임대주택에 뭐가 나오죠? 초과 수요입니다. 공급 과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2번 정답.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고, 또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번은요 목적이죠. 임대료 규제의 목적. 5번은 개념입니다.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5번은 개념, 4번은 목적. 자, 58번 문제로 갑니다. 자, 여과 과정이 나오죠. 여과는 필터링이라고 하죠. 필터링인데 이 필터를 번역을 해서 여과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순환 현상이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순환인데, 주택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는데 순환은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가려면 빈집이 있어야 되니까 빈집이 연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발생하는 형상이 여과 과정입니다. 자, 여과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상향 여과 과정도 있고, 우리는 하향 여과 과정이 있어요. 자, 상향 여과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가 주택이 어디에 우리는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 또는 재개발을 해서 상위 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하향 여과인데, 이 하향 여과는 우리 여과 과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하향 여과를 말하고, 이러한 하향 여과는 그래서 능동적인 순환입니다.
자, 고급,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급, 고가주택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으로 쇠락을 해서 더 이상 고급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은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넘어오는 것을 하향여가입니다. 자, 1번 불량주택은 누가? 푸어, 하우지. 이걸 우리는 불량주택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이에요. 그럼 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물리적으로 주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소득의 문제. 주택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입니다. 1번 틀린 질문. 2번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의 기존의 고가주택을 공급받아 사용하게 되는 것을 하향여가, 상향이 아니라 하향여가. 주거 분리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형상을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주거 분리 형상은 3번이 정답인데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외부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나타나는 게 주거분리죠. 자,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주거 환경이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죠?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가 발생해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양호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부동산 가치에 또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분리되는 형상을 말합니다. 자, 네 번째,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도심 주변에 많은 것과 역사적 개발 과정과는 무관하다니까 틀렸는데, 자, 여러분 처음에 도시에 있어서 도심은요 고소득층이 차지하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개발이 되면서 도심에 있던 고소득층은 외곽으로 가고 도심에는 저소득층이 차지해요. 요즘 역사 인근에 다 저소득층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막 관련 4번 틀렸고 5번 인근 지역의 여가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친입 계층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니까 틀렸죠. 자,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 주거지역의 수선 비용과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을 때 수선 비용이 크면은 고소득층 가구는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지 않죠. 왜? 고소득층 가구는 돈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양호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버려요. 수선 비용이 크면은. 그러면 이 지역은 뭐가 들어온다? 저소득층 가구가 들어오죠. 저소득층 가구는 될 수 있는 대로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고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면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걸 뭐죠? 침입이야.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는 걸 침입인데 뭐에 의해서? 하향, 여가, 상향이 아니라 하향, 여가 과정에 따른 침입이 되죠. 점점 들어오면 이 지역은 점점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뭘로?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침입하면서 새로운 토지 이용 주체로 변화하는 이 형상을 천이 계승적, 이렇게 여가 과정에는 친입 계승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 자, 60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시장과 여가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의 상향 여가는 소득의 증가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가 아닙니다. 증가되었을 때 나타난다. 1번 정답입니다. 자, 요 상향 여가에 대한 내용이죠. 2번 거주자의 주택 소비량의 정도는 제한된 예산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이 주거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이 수요, 공급이 주어졌는데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현재의 임대료 수준에서 뭐가 발생한다? 공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임대료 수준에서 초과 수요로 인해서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뭐다?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 여기가 3번 설명. 4번, 어떤 지역의 토지 이용이 이렇게 이질적 요소가 침입을 하죠. 침입을 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토지 이용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천이계승이라고 합니다.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자, 불량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 형상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은 자신의 소득에 맞는 불량주택을 소비하기 때문에 불량주택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자, 62번 문제로 갑니다.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인데 우선은 분양가는 가격 통제 중 뭐와 관련이 있죠? 최고.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 일종입니다. 자, 분양가 규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분양가 규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현재 주택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주택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또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신규 주택에 대한 구입 가격 부담을 낮춰줄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목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선 수요와 공급이 또 주어지겠죠. 자, 이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가격을 우리는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인데 이 가격이 너무 높다. 자,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뭐를 한다? 규제를 하죠. 자, 그러면 이 규제 가격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고 또 분양 가격의 또 뭐죠? 상한선이다. 예, 상한선. 상한 가격이죠. 자, 하한 가격이 아니고 또 최저 가격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 가격 이상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기 때문에 최고 가격이라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자, 이때 우선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이 가격 차이만큼 전매 차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죠. 전매 차익,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요량은 뭐한다? 증가해요. 수요량은 증가하고 또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죠.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악화돼서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하죠. 그래서 단기는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에 있어서의 공급량이 뭐한다? 감소를 해요. 자, 그러면 이 공급량이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 크기에 해당하는 만큼 또 장기적으로 또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이 초과 수요는 결국은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면서 또 장기적으로 뭐를 형성시킨다? 암 시장이 형성이 되죠. 자, 그러면 이 공급량 수준에서 우리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 점까지
이 점이 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 차이가 프리미엄이죠. P가 나오는데 이 프리미엄이 크면 클수록 암 시장에서 분양권에 대한 불법적인 거래가 발생을 하죠.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초과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돼요? 우리는 기존에 있어서의 주택 가격이 오히려 뭐 할 수도 있다? 상승할 수도 있다. 자, 1번 62번에 아파트에 대한 초과 공급이 아니라 뭐죠? 초과 수요. 시장 가격보다 낮게 최고 가격제를 시행할 경우입니다. 장기적으로 암시장 형성. 2번 정답. 아파트의 품질, 분양가를 규제하면 품질이 저하돼요. 품질이 저하되고 공급자는 장기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왜?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뭐한다? 상승합니다. 하락이 아니라 상승한다. 자, 64번 문제로 갑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을 죠. 자,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기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맞고요. 상한 가격, 이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또 일반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암시장이 형성. 맞습니다.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맞는 지문이고,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일종의 최고 가격제인데, 문제는 시장 요거죠. 여러분,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 이하입니다. 시장 가격 이상이 아니라 이상이 아니라 이하. 그래서 네 번째 니을은 틀렸고요. 기역, 니은, 디귿 세 개가 맞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선, 분양,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제도를 말하죠. 또 아파트를 완공한 이후에 분양받는 후분양 제도인데, 선분양제는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에 분양을 받게 되면요, 건설업체는 건설자금 조달이 용이해요. 건설자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분양 제도죠. 자, 이런 미리 분양받으면 안 좋은 점이 있죠. 건설에서의 부실 공사로 인해서 주택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게 안 좋죠. 그런데 후분양은 완공된 이후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때문에 완공된 아파트를 뭐한다? 직접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상품 선택의 폭이 다양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의 분양 제도를 말합니다. 자, 66번 1번에 보시면 틀린 건데, 선분양 제도는 건설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체 위험을 최소화하고 적은 자금으로 대형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보장하는 제도 맞습니다. 선분양 제도는 경기 변동으로 인해서 입주 시점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누가? 분양받은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그 프리미엄도 누가? 소비자가 갖게 됩니다. 후 분양 제도를 도입을 할 경우에는 분양 가격을 일시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후 분양 제도는 주택 건설 업체들의 자금 조달, 건설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양하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요? 우리는 소형 건설업체들은 후분양 제도에서 아파트 건설하기 어렵고, 대형 건설업체들이 택지를 분양받아서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후분양 제도를 도입을 하면은 완공 시까지의 건축비 상승을 모두 분양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요. 자, 5번이 정답인데 3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당의 유동화 제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저소득층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줘야 되고, 또 4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를 활성화해서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5번 정답. 바뀌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세로 가는데 이때 조세의 귀착은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고, 조세의 정가는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일정 부분 떠넘기는 것을 정가라고 하는데, 이 조세의 귀착과 정가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분 암기하는 게 있죠. 탄유.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건 꼭 기억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근데 공급자 부담. 역으로 가야겠죠. 왜?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고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많이 하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67번부터 이제 풀어야 되는데, 자, 67번에 관련해서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풀어보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 예를 들어보는데, 자, 여러분 1,000원의 텍스를 부과했어요. 자, 1,000원. 자, 1,000원만큼의 텍스를 부과했어요.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3, 공급이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자 부담분, 수요자 부담분은 어떻게 나와요? 공급자는 지금 세금이 얼마? 1,000원이잖아요. 지금 1,000원을 부과했는데 세금에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요거는요, 3 플러스 1. 부모는 4야. 4인데 공급자는 얼마? 수의 가격 탄력성인 3은 1보다 크죠. 탄력적이에요. 수요자는 적게 부담해요. 이제 공급자는 3만큼 부담하고 수요자는 얼마? 1만큼 부담을 해요. 그래서 얼마? 4분의 3, 750원은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가 부담하고 수요자는 얼마 부담한다? 250원은 수요자가 부담하고. 이런 말이에요. 수요가 탄력적이죠. 공급보다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수요자는 적게 부담하고 공급자는 뭐야? 많이 부담하는데, 계산하는 방법 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세금 주어졌을 때 누구에게 얼마 배분되느냐, 그 내용 하나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67번 문제부터 조세정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이론인데, 다음 주는 7월 마지막 강의입니다. 다음 주 7월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다음 주에 수업 2시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좀 수업을 많이 하니까 많이 풀어 오십시오. 여러분 179페이지까지 공부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까지.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